철거를 앞둔 빌라 마당에 앉아 눈물로 적은 아버지의 고백. 손에 쥔 계약서를 보는 순간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35해 공직 생활하며 모든 것을 바쳐 키운 내 딸이 이런 문서에 도장을 찍으라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시아버지 사망 시 재산 상속 포기 각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나요? 제가 죽으면 제 딸이 상속을 포기한다는 겁니다. 내 피와 살을 나눈 딸이 아닌 사위에게 내 전 재산이 넘어간다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처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김진수라고 합니다. 올해 68살, 3년 전 공직에서 명예퇴직한 평범한 아버지입니다. 아내는 제가 55 되던 해에 암으로 하늘나라로 떠났고 그 후로는 딸 하나를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제 딸 지연이는 올해 42, 국제중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10년 전 결혼해서 초등학생 아들 하나를 두고 있지요. 사위 민호 씨는 대기업 중간 관리자로 겉으로 보기엔 성실하고 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적어도 작년까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문제는 제가 은퇴하고 노후를 어떻게 보낼지 고민하면서 시작됐습니다. 30년 넘게 근무한 공직에서 받은 퇴직금과 연금, 그리고 아내와 함께 마련한 강남 아파트를 처분해 약 8억 원의 자산이 있었습니다. 강남에서 계속 살기엔 생활비가 부담됐고 혼자 생활하는 것도 외로워 딸내와 가까이 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화가 시작된 건 지난해 설날이었어요. 오랜만에 딸내 가족과 함께 차례를 지내면서 제가 먼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지연아, 아빠가 한 가지 제안이 있는데. 딸은 국물에 만두를 건져 제 그릇에 담아주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실 아빠가 혼자 그 넓은 집에서 사는 게 영. 몸도 점점 예전 같지 않고 너희 가까이 이사 와서 살까 생각 중이야. 아버지,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세요. 우리도 늘 아버지 걱정했는데. 민호도 고개를 끄덕이며 호응했습니다. 장인어른, 요즘 전세 구하기도 힘드시죠? 저희 집 근처로 오시면 도움도 많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날 저녁 자연스럽게 대화는 더 깊어졌습니다. 사실 아버님, 저희도 요즘 아파트 마련하려고 알아보던 참이었어요. 근데 집값이 너무 올라서. 민호의 말을 들으며 문득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럼 이런 건 어떨까? 내가 강남 아파트 팔고 너희 근처에 좋은 집을 사서 함께 살면 어떨까? 1층은 아빠가 쓰고 2층은 너희 가족이 쓰는 식으로. 지연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버지, 그게 정말 가능한가요? 물론이지. 아빠 재산이 8억 정도 되니까 5억은 집 마련하는데 보태주고 나머지는 아빠 생활비로 써야지. 어차피 다 너희에게 물려줄 거 내가 살아있을 때 도움이 되는 게 좋지 않겠니? 그날 밤 딸 가족은 무척 기뻐했습니다. 사위도 연신 고마움을 표했고요. 장인어른,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뭘 그런 걸 가지고. 가족인데 서로 돕고 사는 거지. 단지 너희가 편하게 살면서 가끔 밥이나 챙겨주고 나중에 내가 몸 불편해지면 돌봐주면 그걸로 충분해. 그렇게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딸내 가족이 살던 동네에서 가까운 곳에 1층과 2층으로 된 빌라를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집을 보러 다니면서 설레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손주와 가까이 지내면서 외롭지 않게 살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지요. 몇 달간의 발품 끝에 마침내 좋은 집을 찾았습니다. 강동구에 위치한 깔끔한 빌라였죠. 1층에는 방 2개와 거실 주방이 있고 2층은 방 3개의 거실 주방이 있는 구조였습니다. 부동산에서 계약을 앞두고 저는 사위에게 물었습니다. 민호야, 계약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내 명의로 할까 아니면 지연이 명의로 할까? 사위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요즘은 세금 문제도 있고 해서 아무래도 지연이 명의로 하는 게 여러모로 유리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상속 문제도 깔끔하고요. 그 말이 틀리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집은 딸 명의로 계약했고 제가 5억을 보태 전액 현금으로 구입했습니다. 이사 준비를 하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는 느낌이었으니까요. 집 인테리어도 함께 의논하며 준비했습니다. 손주 민준이가 태어난 후 처음으로 진짜 할아버지 노릇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설렜습니다. 하지만 계약 후 한 달쯤 지났을 때 사위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장인어른, 죄송한데 잠깐 말씀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커피숍에 앉은 사위는 조금 불편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실은
회사에 법무팀 후배가 있는데 집 계약 이야기를 했더니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문제? 장인 어른과 저희가 함께 살게 될 집인데 명의는 지연이 하나로 되어 있잖아요. 혹시 나중에 저희 부부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기거나 더 큰 문제는 장인 어른께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재산 분배 문제로 다툼이 있을 수 있대요. 순간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 집은 내가 너희에게 준 거고 내가 죽으면 지연이가 상속받는 거지 무슨 문제가 있겠니? 사위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게 만약 장인 어른께서 돌아가시면 다른 친척들이 재산 분할 소송을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만에 하나 저와 지연이 사이에 이혼 같은 일이 생기면 재산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대요. 민호야, 내 친척이라곤 동생뿐인데 그 애도 자기 살 길 바빠서 내 재산에 관심 없어. 그리고 너와 지연이가 이혼? 말도 안 되는 소리 말아라. 사위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여전히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만 요즘 세상이 워낙 복잡하다 보니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서류상으로 정리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모두를 위한 안전장치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공직에 있으면서 문서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 무슨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데? 간단한 증여 확인서와 함께 생활하는 동안의 약속 같은 것만 문서로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제 후배가 도움을 주겠다고 했으니 초안을 받아보고 장인 어른께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대화는 마무리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별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사위는 서류 봉투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장인 어른, 제 후배가 만들어준 서류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괜찮으시면 서명해 주세요. 봉투 안에는 몇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주택증여 확인서, 공동생활 협약서, 그리고 마지막에 상속포기 각서라는 제목의 문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서류는 제가 딸에게 5억 원을 증여해 주택을 구입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1층은 제가, 2층은 딸 가족이 사용한다는 내용과 함께 생활하는 동안의 비용 분담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서류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시아버지 사망 시 재산 상속 포기 각서. 내용 인증, 제가 사망할 경우 딸 지연이는 제 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포기하고 해당 재산은 모두 사위 민호에게 상속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내려놓고 사위를 바라봤습니다. 민호야, 이게 무슨 뜻이냐? 사위는 약간 당황한 듯 했지만 곧 태연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 그건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집이 지연이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장인 어른의 다른 재산도 법적으로 정리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잠깐, 내가 죽으면 내 재산이 왜 지연이가 아닌 내게 가야 하는 거지? 사위는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이미 집을 지연이 명의로 해드렸으니 나머지 재산은 저희 부부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의미에서. 그리고 만약 지연이에게 먼저 무슨 일이 생기면 민준이의 양육을 위해서도 그게 나을 것 같아서요. 그의 말이 그럴듯하게 들리기도 했지만 왠지 개운치 않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일단 좀 더 검토해보고 알려줄게. 사위는 약간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천천히 살펴보세요. 어차피 법적 보호를 위한 거니까요. 집에 돌아와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특히 상속포기 각서의 내용이 너무 일방적이었습니다. 사위의 설명과 달리 딸에게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손주 민준이에게 상속되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오직 제 재산이 모두 사위에게 가는 내용뿐이었죠. 다음 날 오랫동안 알고 지낸 변호사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진수야, 이 서류는 완전히 사기 문서나 다름없어. 친구는 서류를 훑어보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내 딸을 상속에서 완전히 배제시키고 내 사위가 모든 재산을 가져가겠다는 내용이야. 게다가 이미 증여한 집에 대해서도 내가 죽은 후 관리권을 사위에게 준다는 조항이 있어. 이건 사실상 딸의 재산까지 통제하겠다는 의도로 보여. 충격을 받은 저는 그 자리에서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연아, 아빠인데. 혹시 민호가 보여준 서류들 내가 봤니? 딸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봤어요. 그럼 상속포기 각서도 알고 있었던 거니? 또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민호가 그게 그냥 형식적인 거라고 했어요. 세금 문제도 있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어차피 저희 부부가 함께 쓸 돈이니까.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지연아, 그 서류가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니? 내가 아빠의 상속을 포기하고 모든 재산이 민호에게 간다는 뜻이야. 만약 너희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기면. 딸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버지, 저희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길 리 없잖아요. 민호는 좋은 사람이에요. 그냥 법적으로 안전하게 하자는 거지. 대화는 그렇게 불편하게 끝났습니다. 딸이 왜 그런 문서에 동의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사위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호야, 그 서류에 대해 다시 이야기해야겠구나. 나는 그 내용에 동의할 수 없어. 사위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장인어른, 이미 집은 지연이 명의로 해드렸잖아요. 5억이라는 큰 돈을. 그런데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 약간의 보장을 요청하는 게 그렇게 잘못된 건가요? 민호야, 문제는 약간의 보장이 아니라 내 모든 재산을 내가 가져가겠다는 거잖니. 그것도 내 친딸을 완전히 배제하고. 사위의 말투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장인어른, 냉정히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장인어른을 모실 계획이었잖아요. 그만한 대가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대가? 내가 너희와 함께 살기 위해 내 노후 자금 대부분을 내놓았는데 그게 대가가 아니란 말이냐? 그건 집 한 채의 가치일 뿐이죠. 장인어른의 남은 생활비와 연금까지 고려하면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딸이 찾아왔습니다. 예전에 보지 못한 차가운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 왜 민호를 그렇게 몰아세우세요? 저희는 그저 모두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려는 것뿐인데. 지연아, 그게 정말 모두를 위한 것이니? 아빠가 죽으면 내 재산이 전부 민호에게 가는 게 안전장치라고? 만약 너희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어쩌려고? 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는 왜 자꾸 최악의 상황만 생각하세요? 민호와 저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저희도 이제 집 장만하고 민준이 교육비도 준비해야 하는데 아버지 재산을 기다릴 상황이 아니에요. 지연아. 아버지, 솔직히 말할게요. 민호는 아버지가 같이 사시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제가 설득했죠. 그렇게 저희를 도와주신다면 나중에 아버지 재산도 민호가 관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제가 직장 다니면서 아버지까지 돌볼 여력이 없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 딸이 저를 단지 재산으로만 보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럼 내가 너희와 함께 살지 않는다면? 그냥 내 돈 가지고 따로 살면 어떻게 되는 거니? 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 이미 계약은 끝났고 이사 준비도 다 했어요. 지금 와서 그런 말씀을. 내 말은 내가 5억을 줬으니 이제 어쩔 수 없다는 거니? 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큰 결심을 하고 변호사 친구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도와줘.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친구는 심각한 표정으로 상황을 살펴보더니 말했습니다. 진수야, 법적으로는 좀 복잡해. 이미 증여한 5억은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어. 하지만 협박이나 사기에 의한 계약이라면 다를 수도 있지. 사실 딸에게 준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내 딸과 사위가 나를 이런 식으로 대하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우선 남은 3억 원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딸에게 마지막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지연아, 아빠가 너와 한 번만 더 이야기하고 싶어. 진정한 화해를 원한다면 만나줄 수 있겠니? 딸은 마지못해 동의했고 주말에 셋이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만남의 날 마음을 단단히 먹고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사위와 딸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앉게, 민호야, 지연아. 두 사람의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장인어른, 이제 와서 계약을 번복하시려는 건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난 그저 확실히 하고 싶었을 뿐이야.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건 내가 준비한 새로운 계약서야. 첫째, 내가 너희에게 준 5억은 그대로 인정한다. 둘째, 하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살지 않겠다. 셋째, 내가 사망할 경우 남은 재산은 내 뜻대로 처분할 권리가 있다. 사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장인어른,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요? 이미 이사 준비도 다 했는데. 걱정 마라. 집은 너희가 원하는 대로 써라.
난 작은 전세방을 얻어 살 생각이다. 딸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버지, 전세방이라뇨? 그동안 강남 아파트에 사시다가. 그럴 순 없어요. 지연아, 내가 강남 아파트에 산 건 너희에게 더 좋은 환경을 주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너희 어머니와의 추억이 있어서였고. 이제 그런 거 다 필요 없구나. 사위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솔직히 저희가 요구한 건 그리 과한 게 아니었어요. 많은 가정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 저는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습니다. 민호 씨, 당신이 내 사위라는 사실은 변함없어. 하지만 이제 우리의 관계는 재정적으로 독립적일 필요가 있어 보이는군.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딸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버지, 정말 그러실 거예요? 응. 내 결정은 확고해. 너희는 너희 삶을 살고 나는 내 남은 인생을 나답게 살려고 해. 그날 이후 저는 정말로 작은 전세방을 구해 이사했습니다. 강남 아파트를 팔아 남은 3억으로 조용한 동네에 전세 2억의 작은 아파트를 구했죠. 남은 1억과 매달 나오는 연금으로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너무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온 제게 이런 배신과 상처는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의외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세로 살게 된 아파트 단지에서 저와 비슷한 처지의 노인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복지관에서 알게 된 박 선생님은 저와 같은 60대 후반으로 퇴직 교사였습니다. 그분도 자녀와의 갈등으로 독립해 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김 선생, 우리처럼 자식들 때문에 가슴 아픈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기 모이는 분들 절반은 그런 사연이 있어요. 처음으로 제가 겪는 일이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복지관에서 노인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고 비슷한 경험을 한 다른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분은 집을 자녀에게 증여했다가 거리로 쫓겨난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재혼한 배우자와 자녀 사이에서 재산 다툼의 희생양이 된 경우도 있었고요. 상담사는 제게 조언했습니다. 김 선생님, 아드님과 화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자신의 삶을 재구성하는 데 집중하세요. 남은 인생은 자신을 위해 써야 합니다.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60년 넘게 살아오면서 항상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거든요. 아내를 위해, 딸을 위해. 그런데 정작 나 자신을 위해서는 무엇을 했는지 생각해 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복지관에서 글쓰기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고 상처를 글로 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공직에 있으면서 억눌렀던 감정들과 아내를 잃은 슬픔, 그리고 딸과의 갈등까지. 글을 쓰면서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제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죠.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딸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 잘 지내시나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나쁘지 않게 지내고 있어. 너희는 어떠니?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희도 그럭저럭요. 사실 아버지 뵙고 싶어서요. 다음 날 카페에서 딸을 만났습니다. 예전보다 수척해 보였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딸은 울음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떠나신 후 많은 생각을 했어요. 민호와도 많이 싸웠고 저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마음이 아팠지만 이미 상처는 깊었습니다. 지연아, 아빠도 많이 생각해봤단다. 내 입장에서는 너희 가정과 아이의 미래를 위한 선택이었을 수도 있겠지. 하지만 그 과정에서 아빠를 어떻게 대했는지 그건 아직도 아프구나. 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호가 아버지께 사과드리고 싶대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사과는 받아들이마. 하지만 이전처럼 같이 살 생각은 없어. 아빠도 이제 나만의 삶이 생겼단다. 딸의 눈이 커졌습니다. 나만의 삶이요? 그래, 복지관에서 글쓰기 모임도 하고 요가도 배우고 있어. 얼마 전부터는 작은 여행사에서 노인 여행 가이드 일도 시작했단다. 내 경험을 살려서 비슷한 처지의 어르신들과 함께 여행도 다니고. 이렇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지금은 나쁘지 않아. 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정말 큰 실수를 했네요. 아버지의 진심을 전혀 몰랐어요. 대화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가슴이 복잡했습니다. 딸이 미웠지만 그래도 내 딸이니까요.
시간이 더 지나 1년 정도가 흘렀을 때였습니다. 딸과 사위가 함께 찾아왔습니다. 사위는 머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장인어른,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욕심을 부렸습니다. 지연이와도 많이 싸웠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딸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산 집 계약 기간이 끝나요. 재계약을 앞두고 민호가 제안했어요. 집을 팔고 작은 아파트로 이사하면 어떨까 하고. 사위가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그 집은 너무 크고 관리비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장인어른 없는 집이 너무 허전해서. 저는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내게 무엇을 바라는 거니? 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저희와 다시 함께 살면 어떨까 해서요. 물론 지난번처럼 큰 집이 아니라 적당한 크기의 아파트에서 아버지 방도 따로 마련해 드리고. 놀라운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섣불리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아, 민호야, 너희 제안은 고맙다. 하지만 아빠가 지금 이렇게 독립해서 사는 게 나쁘지 않구나. 물론 너희와 완전히 단절하고 싶은 건 아니야. 자주 만나고 손주도 보고 싶고. 사위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제가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욕심 때문에 큰 실수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그저 가족으로서 함께 지냈으면 합니다. 결국 저는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자. 너희가 원하는 대로 집을 팔고 새 아파트로 이사해. 하지만 나는 당분간 내 전세 아파트에서 계속 살 거야. 대신 주말에는 너희 집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민준이도 자주 내 집에 데려와주면 좋겠구나. 딸과 사위는 실망한 듯 했지만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저희가 너무 서둘렀네요. 그렇게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딸내는 집을 팔아 3억대 중반의 아파트로 이사했고 손주 민준이는 주말마다 제 집에 와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손주와의 시간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같이 만들어요. 민준이가 레고 블록을 들고 제잘거릴 때면 모든 상처가 잠시 잊혀졌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저는 여전히 독립된 공간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 2-3일은 딸네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함께 식사도 하고 손주와 놀아주기도 합니다. 사위 민호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재산 이야기를 꺼내지 않고 오히려 제가 어디 아프지 않은지 불편한 것은 없는지 살피곤 합니다. 얼마 전에는 제 생일을 맞아 가족 여행을 계획해 주었습니다. 제주도로 3박 4일 여행을 다녀왔는데 그동안의 앙금이 많이 씻겨 내려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때의 충격적인 계약서가 아니었다면 저는 여전히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고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에 행복해하는 수동적인 노인으로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고통스러운 경험이었지만 그 일을 계기로 제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법을 배웠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상담사의 말이 항상 머릿속에 맴돕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은 누구도 대신 써줄 수 없습니다. 스스로 쓰는 용기를 가지세요. 지금 저는 여전히 글을 쓰고 여행을 다니고 새로운 친구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딸과의 관계도 천천히 회복되고 있고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더 이상 누군가의 아버지나 할아버지로서만이 아니라 김진수라는 한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계약서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상처였지만 동시에 가장 값진 선물이 되었습니다. 제 삶의 주도권을 되찾게 해준 계기였으니까요. 이제 저는 남은 재산을 어떻게 쓸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일부는 사회에 기부하고 일부는 손주 민준이의 교육비로 남겨놓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제 인생의 마지막 여행을 위해 사용할 예정입니다. 평생 가보고 싶었던 유럽과 남미를 여행하는 것이 꿈이거든요. 계약서가 들어있던 그 서류 봉투는 지금도 제 서랍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가끔 그것을 꺼내볼 때면 인생의 굴곡이 얼마나 예측 불가능한지 그리고 어떤 상처도 결국은 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되새깁니다. 그리고 복지관에서 만난 다른 어르신들에게 제 경험을 들려주며 조언을 건넵니다. 자식에게 모든 걸 주려고 하지 마세요. 당신의 행복을 먼저 챙기세요. 그래야 진정한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나이가 들수록 무언가를 쥐는 법보다 놓는 법을 배워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든 것을 내어주라는 뜻이 아니라 집착을 내려놓으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저는 이제 딸과 사위 그리고 손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오히려 더 건강한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사위가 찾아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사실 지연이와 저 둘째를 가졌습니다. 너무 기뻐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축하한다. 장인어른 덕분입니다. 저희에게 큰 교훈을 주셨으니까요. 이번에는 진짜 가족처럼 지내고 싶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이번에는 할아버지로서 제대로 역할을 해볼게. 인생은 참 묘합니다. 가장 큰 상처를 준 사람들이 결국은 새로운 삶의 문을 열어준 사람들이 되었으니까요. 지금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고 싶어서입니다. 어떤 계약서도 어떤 배신도 당신의 가치를 규정할 수 없습니다. 그저 새로운 시작의 기회일 뿐입니다. 저는 오늘도 아침 일찍 일어나 복지관으로 향합니다. 오늘은 새로운 글쓰기 수업이 있는 날이거든요. 그리고 주말에는 딸네 가족과 함께 캠핑을 가기로 했습니다. 끝나지 않은 이야기, 새롭게 써나가는 인생의 다음 장을 기대하며 김진수 드림.